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정책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용숙이고요. 저는 이제 일반 고용에 대한 얘기를 이제 고용시장에서의 고용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지금 현재 일반 고용시장에서 한 25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여기 이제 장애인단체 와서는 한 4년, 5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비교해 보면 사실은 그렇게 뭐 심리적으로나 이런 차이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있죠. 물리적인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이거 고용 시장에서는 장애인들한테는 이제 특히 이제 지체장애인들한테 그게 가장 큰 그 걸림돌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발표하려고 했던 내용 중에는 그것을 이제 계단 넘기라는 표현으로 써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 이제 계단. 사실은 이 문제가 가장 지체장애인 쪽에는 마찬가지지만 어느 일반 근로자나 아니면 장애인 근로자 상관없이 이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제가 가장 처음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해 가지고 받았던 월급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물론 지금 한 30년 전 정도가 되는데 9만 원 받았어요. 9만 원 받고 그다음에 추후에 이제 좀 지나면서 비장애인들의 임금의 한 70% 정도를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최저임금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오너가 주는 대로 받는 방식이어서 내가 받는 그 임금이 많은 비용인지 적은 비용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직장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최저임금이 있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대상이고, 다만 현재 최저임금법 제7조 1항에 보면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서 근로능력이 현재의 낮은 자에게는 최저임금 적용이 좀 제외돼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약 한 9천 명 정도가 아마 적용 제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요런 저간의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로 장애인 당사자들이 일반 고용시장에서 고용하는 환경보다도 이런 제도적 환경을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우리가 임금 근로자로서 일하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그 돈을 벌기 위한 조건 자체가 현재 지금 제도 안에서 여전히 갇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뇌병변 장애인, 중증의 뇌병변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능력 없음으로 자꾸만 취급받게 되거든요. 의사소통도 끊임없이 제한받고 있는 상태라서 이 문제가 일단 최저임금법 제7조 1항에 대한 그 적용제를 이런 제도를 좀 없앰으로써 장애인들이 보다 마음 편하게 일반 고용 시장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마련돼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차트 보여주시겠어요? 네, 결국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결국 일반 고용시장 안에서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하고, 그 일의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그 돈을 벌어서 비장애인들과 같은 일상을 사는 거죠. 결혼도 하고 그다음에 집도 살라고 노력도 하고 하는 사회적, 그러니까 자기가 장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삶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장애인들의 고용의 문제는 끊임없이 제한된 상태 안에서만 유지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낙인 같은 게 있잖아요. 노동 무능력자라는 그 이데올로기 안에서 끊임없이 차별받고 있는 문제들. 특히 지금이야 이제 각종 제도들이 생기면서 어, 장애인 고용률이 올라가기 하고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경증 장애인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 시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전히 중증의 장애인,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목발을 이용하거나 물리적인 접근이 되지 않고, 또는 이런 물리적인 접근이나 아니면 장애로 인해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저항력 장애인들에게는 역시 여전히 현재 제도로 만들어진 고용시장에도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노동의 문제를 조건에 대한 문제를 일단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들었고요. 그리고 현재 그러기 위해서 현재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조건에 의해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 전에 문제들,
뭐 노동 능력은 교육이나 뭐 지적 능력, 뭐 작업적 환경 등 사회적인 문제들, 그다음에 물리적인 이런 것들이 좀 더 해결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취업 후에 또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승진 차별이 그렇게 심했어요. 근무를 해도 끊임없이 승진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고용 시장에서 그러니까 탈락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결국은 고용을 안정화시키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일방적으로 야근을 강요받거나 아니면은 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휴무 근로를 강요받는 형태가 실제적으로 많이 현장에서 일어났었거든요. 이게 제가 과거형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현재 고용 시장을 제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서 제가 기존에 4,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장애인분들만 유독 장애인분들만 뭐 야근을 강요받는다든가 이게 이제 뭐 일방적으로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눈치에 의해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세 번째가 가장 문제인데요. 각 동료 간, 비장애인 동료 간의 그 장애에 대한 몰이해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체장애인이나 내병본 장애인 같은 경우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물리적인 이동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이동들은 비장애인 직원들과 함께 활동을 할 때 끊임없이 걸림돌이 돼요. 쉬운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에 점심을 같이 먹으러 가는 그 과정도 장애인 그 직원들에게는 꽤 고역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맛있는 집에 우리 팀이 같이 가게 되는데 나는 계단을 오르지 못하는데 거기에는 뭐 앞에 입구에 뭐 3개의 계단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팀의 계획이 무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동료한테 끊임없이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 심적으로 많이 위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제가 이제 두 번째 계단을 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건 제가 일반 고용시장에서 주로 활용했던 내용들을 한번 적어봤어요. 저는 IMF 때 1996년도, 97년도 이때쯤 될 거예요. IMF 때 제가 출판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IMF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제가 그 출판사 안에서 해고된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저희 사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편집 일밖에 할 수가 없는데 다른 직원들은 편집도 하고 짐도 나를 수 있고 신부름 할 수 있다. 똑같이 월급을 받고 있는데 네가 사장이라면 누구를 해고하겠느냐. 저 납득했어요, 근데. 제가 억울한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무슨 해고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사장이 너 그냥 그만 나와 하면은 나오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납득이 되더라고요. 왜냐 내가 만약에 사장이었어도 만약에 두 가지 멀티로 일할 수 있는 직원을 고용하는 게 낫지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억울한 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른 출판사나 여행사를 다녔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끊임없이 내가 없으면 이 업무에서 이 회사에서 돌아가지 않는 업무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그다음에 제공하고 함으로써 그 문제가 내가 없으면 안 되는 방식으로 처치를 했지만 결국에는 추후에는 이제 결국 또 해고를 당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로 어느 정도 버텨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미봉책에 불과하긴 하지만 결국은 고용 환경 안에서 본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이나 아니면은 아이템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사, 동료들과 협업 체계를 좀 잘 가졌으면 좋겠다. 이것도 아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이 업무의 주된 역할을 하게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끊임없이 동료들과 협업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같이 일할 수 있는 여건과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는 근태 관리예요. 그러니까 장애로 인해서 어,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뭐 야근에 빠진다거나 같이 일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끊임없이 그분한테 어,
근태나 아니면은 이분이 진짜로 일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의심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태 관리는 장애인들이 일반 고용시장 안에서 자기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아주 좋은 케이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근태 관리는 비장애인 사회에서도 꽤 많이 그 각 회사별로 끊임없이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근태 관리를 좀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네. 또 한 가지는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대부분의 그 보조기기는 인적시설 서비스가 제도로서 활용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예를 들어서 일반 고용시장 안에 들어가서 뭐 계단이나 아니면 뭐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은 뭐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을 경우에는 저는 지금은 이제 휠체어를 이용하는데 그전에는 목발을 이용했는데 저희 사무실이 그때 지상 3층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단을 3층까지 올라가야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에 저는 어떻게 했냐면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먼저 출근을 했어요. 제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힘들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먼저 출근하고 먼저 퇴근하는 방식으로 최소한 동료들이 나와 같이 일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게끔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의 보조기기나 편의물품들이 제공되고 있고 또 인적지원 서비스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업무 능력을 증가할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히 마련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동료들과의 관계성에 대한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요. 뇌병변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될 경우가 있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면 그쪽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분이 무슨 요구를 자기한테 얘기할 때 그냥 그래 그래 대충 이해하는 경우 이렇게 이해하고 뒤에 가가지고 만약에 일이 벌어졌을 때 저 사람이 그때 나 이렇게 알아들었다. 저 사람 장애로 인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핑계가 되는 거죠. 이 일의 실수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장애를 어떤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동료 비장애인들한테 끊임없이 얘기해서 이해를 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장애 비하 발언이나 얘기할 때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내가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이만큼은 넘어오지 못하게끔 하는 것도 자기 관리를 위해서 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현재 지금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 등하고 끊임없이 상담을 통해 가지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직장 생활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때만 하더라도 좀 옛날 얘기이긴 한데 대부분 장애로 인해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대부분의 많은 제 동료분들이 일반 자영업으로 빠진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용시장은 꽤 안정되어 있고 의무교육제도를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취업의 조건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한계점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 그다음에 이 비장애인과의 그 일반 고용시장 안에서 본인이 어떻게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어필할 수 있는 것도 자기 PR을 해서 동료들이 본인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도 사실은 꽤나 중요한 일반 고용시장에서의 태도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